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밥그릇을 발로 차더군요.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애미를 보고 냄새난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 놈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내가 너를 버려주마. 아이고,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번듯하게 키워놓은 아들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엄마를 발견하더니 글쎄 깡통을 발로 차버리지 뭡니까? 옆에 서있던 새파랗게 젊은 약혼녀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디서 저런 바퀴벌레 같은 노인이 나타났냐며 코를 막고 비웃더군요. 하지만 그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엄마가 무엇을 적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엄마는 노망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통째로 잡아먹으려는 거머리들을 지켜보던 이 나라 사채 시장의 전설이었단 말입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이 어떻게 아들의 목줄을 조이게 될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환승역의 그 길고 시린 계단 아래는 늘 축축한 바람이 불어왔단다. 낡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회색 털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엉덩이부터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 뭐니. 내 앞에 놓인 낡은 알루미늄 깡통에는 가끔씩 동전 몇 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곳에서 나는 오로지 한 사람의 구두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 멀리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아주 매끄러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지. 내가 평생을 바쳐 닦아주고 광을 내주던 내 아들 상준이의 발걸음이었어. 내 시야에 들어온 아들의 구두는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단다. 그 옆에는 아주 화려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아가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 나는 일부러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고 낡은 가계부 위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척했어. 그때였단다. 툭 하고 내 밥그릇이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저 멀리 굴러갔어. 아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노인이 나인 줄도 모르고 그 반짝이는 구두로 깡통을 차버린 거야. 냄새나는 노인네가 왜 여기서 구걸을 하느냐며 아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소리를 질렀지 뭐니. 옆에 선 아가씨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바퀴벌레라도 본 듯 진저리를 쳤단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 30년 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지 뭐니.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 머리를 따느라 내 손마디는 이미 그때부터 비틀리고 굵어져 있었단다. 그 흉측한 손바닥으로 껌을 팔고 신문을 팔아 아들놈 등록금을 대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남들 다 하는 비단 옷 한 벌 못 입어보고 자식놈 성공이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라 믿으며 버텨온 시간이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시장 골목 작은 상가에서 소소하게 월세를 받으며 남은 생을 보내려 했단다. 그런데 아들놈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효도하겠다는 가머니설로 내 마지막 보루였던 상가 명의를 가져가더니 몰래 팔아치웠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뒤통수를 치고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 한다는 사실까지 말이야. 아들의 그 반듯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심을 확인한 순간 나는 결심했단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놓았으니 너를 거두는 것도 애미인 내 몫이라는 걸 말이야. 나는 지하철역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 위로 낡은 볼펜을 꾹꾹 눌러 적었어. 글자 하나하나가 내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단다. 아들 옆에 서 있는 저 여우 같은 아가씨와 그 일당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을 나는 이 차가운 바닥에서 다 듣고 적고 있었어. 그들이 내 아들의 회사를 어떻게 공중분해시키려 하는지, 그 음모의 실체가 내 손안에 든 장부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 뭐니.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향해 다시 한번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화려한 파티장으로 향했어. 아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체 모를 허허로움이 안개처럼 깔렸단다. 내 뒤틀린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려왔어. 내가 저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어쩌다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싶어 마음이 저릿했지 뭐니.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 말이야. 아들아, 내가 무시했던 이 낡은 장부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너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단다. 나는 낡은 벙거지 모자를 다시 고쳐 쓰고 굴러간 깡통을 주워들었어. 먼지 묻은 동전 몇 개를 털어내며 나는 나지막이 의졸였단다. 그래,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남대문 시장의 전설이라 불리던 이 할미가 진짜 사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지하철역을 빠져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맡은 저녁 노을 냄새는 왠지 모르게 비릿한 생선 냄새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어. 그날 밤 유독 달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방 창가를 비추고 있었지 뭐니. 아이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정신은 맑아지더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기분이었어. 자식은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했다는 그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때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란다. 내 손에 쥐어진 이 낡은 가계부의 잉크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진동을 하네. 그날 지하철역 바닥에서 깡통이 굴러가던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는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구나.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비릿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겉으로는 세상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내 아들 상준이의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내 코끝을 스치는 건 백화점 명품 향수 냄새가 아니라 사람 가슴을 썩게 만드는 악취였지 뭐니. 이튿날 정오 무렵이었단다. 어제 아들에게 깡통을 차였던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낡은 벙거지를 눌러쓰고 앉아 있었어. 사람들은 나를 그저 길바닥의 돌덩이처럼 여기며 지나쳤지만 나는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비밀들이 오가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단다. 구걸하는 노인네는 눈도 귀도 어두울 거라고 다들 믿는 모양이야. 하지만 나는 남대문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남대문 할매란다. 상인들 장부 하나로 사람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던 그 감각이 여전히 내 손끝에 살아있었지 뭐니. 1시간쯤 지났을까? 어제 그 화려한 아가씨 유라가 내 옆 벤치에 앉아 누군가와 은밀하게 전화를 하더구나. 아들에게는 회사에 일이 있어 못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선 다른 사내와 낄낄거리며 내 아들의 회사를 어떻게 통째로 삼킬지 모의하고 있었어. 유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독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액 같았단다. 상준이가 가진 강남 상가며 회사의 기밀 자산까지 전부 제 명의로 돌려놓고 해외로 튈 준비를 다 끝냈다는 소리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며 장인이 될 사람의 사업 자금까지 대주고 있었으니 애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계부를 펼쳤단다. 사람들은 내가 숫자를 적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그 여자가 통화하며 내뱉는 계좌 번호와 조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암호처럼 적어내려갔어. 몽당 연필에 심이 툭 하고 부러질 만큼 내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 뭐니. 내 손마디에 굳은 살은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생긴 훈장인데 그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독사 같은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 지하철역 안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사람들의 바쁜 발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내 귓가에는 유라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만 쟁쟁하게 울려 퍼졌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문득 상준이가 어릴 적 내가 싸준 검은 봉지 속 식은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 그때 그 아이는 참 순하고 착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애미도 못 알아보는 괴물이 된 걸까 싶어 눈물이 핑 돌더구나.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어. 사흘 뒤면 아들의 회사 이사회가 열리고 그날 유라 일당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말이야. 나는 장부를 덮고 내 낡은 털목도리를 고쳐맸단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노인네라고 비웃으며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지나갔지만 그 동전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내 심장을 때리고 있었어. 해질녘 무렵이었단다. 아들이 다시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했어. 아들은 여전히 경멸 섞인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제 약혼녀 유라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딸인지 자랑하듯 지나가더구나.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 속은 숯검댕이가 되는 것 같았어. 아들아, 내가 믿는 그 여자가 사실은 내 심장을 도려낼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언제쯤 알게 될까? 나는 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여자의 서늘한 눈빛을 똑똑히 보았단다. 유라는 내 앞을 지나가며 구두굽으로 내 신문지를 짓밟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어. 사냥꾼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 말이야.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그 귀한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지켜야 할 아들은 제 애미를 발로 차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단다. 이 지하철역 바닥이 나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야. 지하상가 구석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어묵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코끝을 찔렀어. 그 냄새에 섞인 나의 비참한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예감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단다. 나는 부러진 연필심을 다시 깎으며 내일 있을 더 큰 음모를 기다리기로 했어.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괜찮단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구걸하는 줄만 알았던 이 늙은 여자가 사실은 제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다는 걸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유라의 그 화려한 옷자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나는 이 장부에 다 기록해 두었어. 내 손가락에 뒤틀린 뼈마디가 오늘 밤 따라 욱신거리며 소리를 내더구나. 마치 곧 터져나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 아들아, 마음껏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무나. 그럴수록 내가 나중에 흘릴 피눈물은 더 진해질 테니까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가로등 불빛은 유난히도 파리했단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그 길 위로 나는 오늘 들은 독사들의 대화를 곱씹으며 걸었어. 내 낡은 가계부의 무게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게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애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단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를 때 나던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아. 이제 곧 그 여자의 동리가 부러지는 날이 올 거라는 예감에 나는 왠지 모를 서늘한 미소를 지었단다. 그날 저녁 내 낡은 방 안에 가득 찼던 그 적막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그날 오후는 유난히도 공기가 무거웠단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때리는 징소리처럼 들렸지 뭐니.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 축축한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으니 낡은 벙거지 모자 아래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더구나. 내 눈앞에는 여전히 찌그러진 알루미늄 깡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이 내 코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내 폐부 깊숙이 박혔단다. 나는 낡은 가계부를 가슴에 꼭 품었어. 그 안에는 어제 내가 들었던 독사들의 음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 뭐니.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이었단다. 어제 그 여우 같은 유라가 검은 정장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어.
그 여자는 내 앞에 서서 코끝을 찡그리며 나를 내려다보더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사내들에게 눈짓을 하는 게 아니겠니?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내 깡통을 구두로 짓밟으며 소리를 질렀어. 노인네가 여기서 뭐를 적고 있느냐며 내 소중한 가계부를 뺏으려고 달려들었단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 장부를 품에 안았어. 이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줄이고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기록이었으니까 말이야. 사내의 거친 손길이 내 어깨를 밀쳐냈단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지는데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어. 바닥에 고여있던 빗물에 내 얼굴이 젖고 낡은 벙거지 모자가 벗겨져 저 멀리 굴러갔단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더구나. 거지 할망구가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가진 줄 안다며. 비아냥대는 소리에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 내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와 찌그러진 깡통 위로 뚝뚝 떨어졌단다. 피 묻은 깡통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이는 걸 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생각했단다.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무능한 애미일까? 아니야, 나는 남대문 시장의 거친 파도를 몸으로 막아내며 자식을 키워낸 사람이란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내 눈빛은 서서히 변해갔어. 사내들이 다시 나를 발로 차려던 순간이었지. 지하철역 입구 쪽에서 아주 묵직한 타이어 마찰 소리가 들려왔단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역사를 가득 채웠어. 길게 늘어진 검은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섰지 뭐니. 그건 아주 길고 매끄러운 최고급 검은 세단이었단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어. 유라와 깡패들이 당황해서 주춤거리는 사이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금융그룹의 최 회장이었단다. 그는 비에 젖어 바닥에 쓰러진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어. 그러고는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니? 회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며 그가 내 손을 잡는데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단다. 찰나의 정적 끝에 나는 최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찢어진 손바닥의 통증보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비장함이 더 컸단다. 최 회장은 과거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채업을 할 때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그를 거두어 키워낸 내 수제자나 다름없었어. 그는 내 피 묻은 깡통을 소중하게 들어 올리더니 유라와 사내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단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는 그의 한마디에 그 기세등등하던 깡패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더구나. 나는 흙 묻은 옷을 털어내며 최 회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단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하고 말이야. 가슴이 떨려왔지요. 이제야 연극의 막이 내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걸 느꼈단다. 최 회장은 나를 세단의 뒷좌석으로 정중히 모셨어. 차 안에서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고급스러운 온기가 느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 머물러 있었단다. 창밖으로 당황해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내 아들아, 너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 독사들을 이제 내가 하나씩 처리해주마. 세단이 출발하며 내는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복수의 전주곡처럼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단다. 아이고,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구나. 자식 잘 되라고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피 묻은 깡통뿐이었다니 참으로 허망한 일이지 뭐니.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나를 짓밟았던 그 발길질들이 이제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어 돌아갈 거란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내 눈물 대신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어. 최 회장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낡은 가계부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단다.
이 안에 적힌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은 뒤집어질 테니까 말이야.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복수라는 이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단다. 세단은 조용히 강남의 화려한 불빛 사이를 가로질러 달렸어. 번듯한 대기업 본부장이라며 제 애미를 모른 척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제 내 마음에는 슬픔보다 단호함이 더 깊게 자리 잡았단다. 사람을 키워야 했다는 내 뒤늦은 깨달음이 이 차가운 복수의 길 끝에서는 부디 빛이 되길 바랄 뿐이야. 검은 세단의 매끄러운 엔진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우며 나아갔단다. 그날 빗물에 섞여 흐르던 내 피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만 같네요. 오열하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단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니까 말이야. 이제 곧 무너질 아들의 성체와 그 속에서 떨고 있을 사기꾼들의 비명소리를 생각하며 나는 눈을 감았어.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나는 세상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란다. 내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맺힌 굳은 살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더구나. 지하철역 그 어두운 구석에서 보냈던 시린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거란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그 불길이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날 거예요. 내가 받은 고통보다 100배, 1000배로 돌려줄 준비가 끝났으니까 말이야. 최 회장의 널찍한 등이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거란다. 남대문 시장의 전설이 다시 깨어났다는 소문이 내일이면 온 천지에 퍼지겠지 뭐니. 아들아, 내가 무시했던 그 거지 할망구가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너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복수의 시간은 성큼 다가왔단다. 그날의 비릿한 공기가 아직도 내 살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높은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으로 낯설었단다. 화려한 강남 불빛이 발 아래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내 코끝에는 여전히 지하철역의 눅눅한 먼지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지 뭐니. 검은 가죽 소파의 매끄러운 촉감이 내 거친 손등을 타고 흐르는데 문득 내 뒤틀린 손마디에 굳은 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단다. 최 회장이 내온 따뜻한 찻잔에 김이 흩어지는 걸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내쉬었어. 아들 상준이가 쌓아 올린 그 위태로운 성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급한 전화 벨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단다. 사기꾼 유라 그 여우 같은 년이 아들의 인감을 훔쳐 회사 기밀 자금을 챙긴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다는 소식이었어. 상준이는 그것도 모르고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제 애미를 원망하며 울고 있다는 소식에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슬픔은 잠시뿐이었단다.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도망치려는 그 독사를 그냥 둘 수 없었지 뭐니. 나는 최 회장에게 눈짓을 했고 그는 곧바로 어딘가로 다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단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있던 거지 노파가 아니었어. 낡은 벙거지 모자 대신 단정한 은발을 드러내고 남대문 시장을 호령하던 그 시절의 서슬 퍼런 눈빛을 되찾은 남대문 할매가 거기 서 있었지 뭐니. 나는 조용히 입술을 뗐단다. 공항의 모든 출구를 봉쇄해라. 단 한 명의 개미 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야. 내 한마디에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자금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건 내가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정과 의리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공항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단다.
화면 속 유라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서 있었어. 그 여자가 들고 있는 화려한 가방 안에는 내 아들의 피눈물과 내 평생의 자산이 들어있겠지 싶어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구나. 하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선 순간 유라의 그 당당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묘한 쾌감을 느꼈단다. 무시당하던 노인이 거대 권력자로 변모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꿈만 같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시리게 아파왔어. 그날 밤 인천공항에는 때 아닌 비상령이 내려졌단다. 모든 비행기의 이륙이 잠시 멈추고 제복 입은 사내들이 유라 일당을 포위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 뭐니. 유라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그녀가 믿었던 조력자들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단다.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에 정작 자신들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는데 왠지 모를 비릿한 웃음이 새어나왔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에게 짓밟힐 뻔했다니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단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상준이는 뒤늦게 공항으로 달려와 포승줄에 묶인 유라를 보며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어.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독리를 품은 뱀이었다는 걸 깨닫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단다. 아들아, 이제야 내 눈에 진실이 보이느냐. 애미의 깡통을 발로 차던 그 오만함이 너를 어디로 인도했는지 이제는 알겠느냐. 나는 모니터 속 아들의 흐느끼는 어깨를 보며 눈을 감았어. 비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건 내가 반드시 거쳐야 할 지옥이란다. 아이고, 그 화려하던 유라의 옷자락이 진흙탕에 구르는 걸 보는데 마음이 참으로 허허로웠단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토록 시리고도 달콤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 남대문 할매라는 이름이 세상 밖으로 다시 터져나오자 여기저기서 축하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단다. 내 공든 탑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 뭐니. 사무실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비릿한 생선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단다. 시간이 사흘 정도 흘렀을까? 아들의 회사는 간신히 부도 위기를 면했지만 상준이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에 나앉게 되었어. 나는 그를 바로 돕지 않았단다. 스스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면 내가 준 돈은 다시 독이 될 뿐이니까 말이야. 대신 나는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정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고 말이야. 나를 무시하던 세상이 이제는 내 이름 석자 앞에 고개를 숙이는 광경을 보며 나는 낡은 가계부의 마지막 장을 넘겼단다. 그날 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달빛은 유난히도 희고 고왔단다. 내 뒤틀린 손가락이 가죽 소파의 결을 따라 움직이는데 왠지 모를 용기가 샘솟더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된 것 같았어. 지하철역의 거지 할망구도 아니고 사기꾼들에게 속는 무능한 애미도 아닌 이 땅의 경제를 지탱해온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말이란다.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은 이제 차분한 등불이 되어 내 앞길을 비추고 있었지 뭐니. 괜찮아요. 이제 정말 시작인걸요. 무너진 탑을 다시 쌓는 건 어렵지만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비료가 되어 그의 인생에 다시 꽃이 피길 기도하며 나는 무거운 외투를 걸쳤어.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소리가 복도에 뚜벅뚜벅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참으로 당당하고 경쾌했단다. 그날의 차가웠던 빗물이 이제는 나를 씻겨주는 축복의 비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다시 나의 전장으로 향했단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 남은 그 묵직한 카타르시스가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오열하고 싶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나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단다.
남대문 시장의 전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온 거리를 휘감는 걸 느끼며 나는 다시 한번 낡은 가계부를 손에 꽉 쥐었어. 이 안에는 아들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네 시니어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숭고한 희생의 기록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야. 이제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보석이 되어 빛날 차례란다. 사무실을 나설 때 맡았던 그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유난히도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구나. 그날의 여운이 아직도 내 마음에 깊게 남아있단다. 하늘이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법이란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바람도 숨을 죽이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뭐니. 나는 최 회장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심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단다. 내 손등에 튀어나온 푸른 정맥과 비틀린 손가디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지더구나. 30년 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버텼던 그 도끼가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다시 흐르는 기분이었어. 사냥꾼은 사냥감을 몰아넣었을 때 가장 조용해야 하는 법이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사무실 건너편 어두운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들려왔단다. 유라 그 독사 같은 년의 수하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여기까지 들이닥친 모양이야. 그들은 내가 가진 그 낡은 가계부만 없애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겠지 뭐니. 문 밖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들리고 고함이 터져나왔어.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단다. 내 등 뒤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낸 진짜 아들들이 서 있었으니까 말이야. 상준이처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내 가슴으로 품고 입혀온 내 새끼들이 거기 있었단다. 그때였어. 육중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단다. 그들은 유라의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바닥에 꿀렸어.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나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이더구나.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이야. 그는 20년 전 남대문 시장통에서 부모 잃고 굶주리던 나를 도와 검사가 된 민수였단다. 내 가게 구석에서 찬밥을 얻어먹으며 고시 공부를 하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사자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민수의 뒤로는 형사가 된 영수와 대기업 이사가 된 진호까지 줄줄이 서 있었지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바닥에 짓눌린 채 비명을 지르는 깡패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단다. 너희가 밟은 건 힘없는 노파의 깡통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해온 수만 명 상인들의 자존심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민수는 내 손에 쥐어진 낡은 가계부를 정중하게 받아들었단다. 이 장부 하나면 저들의 범죄는 물론이고 아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세상 천지에 드러날 거였어. 유라는 이미 공항 취조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테고 이제 남은 건 이 독사들의 뿌리를 뽑는 일뿐이었지 뭐니. 가슴이 저릿해졌지요. 민수가 내 거친 손을 잡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단다. 내 친자식 상준이는 내 손이 냄새난다며 깡통을 걷어찼는데 남의 자식인 이 녀석들은 내 손에 굳은 살이 숭고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더구나.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지 뭐니. 희생은 내가 했는데 보상은 엉뚱한 곳에서 돌아오는 걸 보며 인생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민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고맙다 아들아 하고 나지막이 의졸였단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사냥꾼의 단호함만이 방 안에 가득했어. 공간 묘사를 해보자면 그 넓은 사무실에는 짙은 커피 향과 함께 승리자의 고요함이 감돌았단다. 창밖으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어둠을 찢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 사기꾼 일당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단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남은 건 쓰레기를 치우는 일뿐이었지 뭐니.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낡은 털목도리를 매만졌어. 지하철역 그 시린 바닥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헛웃음이 나오더구나. 아이고, 그 독사 같은 년 유라가 내 아들 상준이를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단다. 자기가 판 함정에 정작 자신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며 천벌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하구나 싶었어. 민수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유라가 그동안 갈취한 수십억의 자금 흐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단다. 이제 그 돈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내 아들의 회사도 간신히 숨통을 틔우게 되겠지. 사냥꾼이 된 애미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거기까지였단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데 내 마음속의 등불은 더 밝게 타오르더구나. 내 자식 하나 잘 되라고 껌 팔고 생선 팔아모은 돈이 결국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속이 다 시원했단다.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내 깡통을 찾던 아들의 구두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 내 옆에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진짜 아들들이 숲처럼 서 있었으니까 말이야. 내면 독백을 해보자면 참으로 긴 밤이었단다. 내가 틀린 걸까 하고 수만 번 자책했던 그 밤들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사람을 믿고 정을 베풀었던 그 미련한 세월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아들을 구한 거란다.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는 애미의 마음이겠지 뭐니.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 사냥꾼의 칼은 이미 휘둘러졌고 이제는 결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으니까 말이야. 마지막 문장을 적기 전에 나는 창밖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았단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참으로 장엄하더구나. 내 인생의 어둠도 이제는 서서히 걷히고 있는 것 같아. 민수와 아이들이 나를 배웅하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오는데 가슴이 뭉클했단다.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이 할미가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었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이제는 애미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정리할 시간만이 남았구나. 그날 밤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공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해결되었으니까 말이야. 악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잃어버린 자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란다. 아들이 흘릴 피눈물은 가슴 아프지만 그것 또한 그 아이가 치러야 할 죗값이겠지 뭐니.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쥐고 고맙다 고마워라고 속삭였단다. 내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민수의 부드러운 손등에 닿을 때 그게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장 값진 훈장이라는 걸 깨달았단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승리자의 여유를 품은 채 사무실을 나섰단다. 그날 새벽에 맡았던 그 상쾌한 공기가 아직도 내 살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결국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나만의 시간이 찾아왔단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교도소 접견실의 차가운 공기가 내 낡은 목도리 사이로 스며들더구나. 그곳에 앉아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데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마지막 멍울이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 상준이가 수의를 입고 나타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아들의 짓무른 눈가를 바라보았단다. 평생을 바쳐 닦아주던 반짝이던 아들의 구두는 사라지고 먼지 묻은 고무신만이 내 시야에 들어왔지 뭐니. 아들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뒤로 감추었어. 아들아, 내가 무시했던 그 지하철역의 깡통 노파가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믿기지 않더냐. 내가 무너진 건 사기꾼 유라 때문이 아니라
내 속을 채우고 있던 탐욕과 애미를 버린 그 오만함 때문이었단다. 나는 민수가 가져다준 서류 꾸러미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어. 내가 파멸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엄마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낡은 신문지에 쌓인 그 장부를 다시 펼쳐 아들에게 보여주었단다. 이 장부에는 내 죄목만 적힌 게 아니었어. 사실 내가 지하철역 바닥에서 매일같이 현찰을 세고 있었던 건 내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준비해둔 내 마지막 비상금의 흐름을 맞추고 있었던 거란다. 내가 발로 찼던 그 찌그러진 깡통 속에 담긴 돈이 사실은 내 회사를 살릴 유일한 자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들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 내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건 엄마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지 뭐니. 상준이는 창살 너머로 나를 부르며 오열했단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며 발치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더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겨울 고드름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 내가 너에게 준 건 목숨 같은 사랑이었지만 내가 나에게 돌려준 건 냄새난다며 뱉은 가래침뿐이었지. 이제 그 자금은 내가 아닌 이 세상의 고아들과 배고픈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단다. 내가 누렸던 그 화려한 권세가 사실은 애미의 피고름으로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겠느냐. 접견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아들의 비명이 복도를 따라 길게 울려 퍼졌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단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섞인 매콤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더구나. 그 냄새가 유난히도 맑게 느껴져서 나는 나지막이 헛웃음을 지었어.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문의 무게와 가장의 책임이라는 굴레를 이제야 완전히 벗어 던진 기분이었단다. 내 뒤틀린 손마디의 통증도 오늘따라 무척이나 가볍게 느껴지더구나. 사흘 뒤 나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으로 거처를 옮겼단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도 검은 세단도 없지만 정원 한 구석에 핀 소담한 들꽃들이 나를 반겨주더구나. 나는 다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만을 위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데 문득 내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끓여왔던 그 국물들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끓여본 적 없었다는 걸 깨달았단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틀린 걸까 하고 밤잠을 설쳤던 그 수많은 날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진단다.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비록 자식 농사는 흉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라는 밭은 여전히 비옥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가끔 지하철역에 그 축축한 공기가 떠올라 몸서리칠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내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기로 했단다.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 서는 법을 배웠으니 괜찮단다. 평화로운 시골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보내는 오후는 참으로 평화롭단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내 찌들었던 영혼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지 뭐니. 자식은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했다는 그 묵직한 가르침을 나는 매일같이 가슴에 새기고 있단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애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어.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나지막이 감사 기도를 올렸단다. 아이고, 이제 정말 다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가슴이 따뜻해지더구나.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맺혔던 그 모진 굳은 살들이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진단다. 아들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지 않고 난로 속으로 던져버릴 때 불꽃이 화르르 타오르던 그 빛깔이 참으로 고왔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단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깡통을 차버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비릿한 슬픔이 이제는 향기로운 차 향기로 변해 마음에 남네요. 그날 냄비는 아직도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묵묵히 펜을 든단다.